한 나라의 가장 오래된 우정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무너질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함께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나누고 위기를 이겨낸 그 나라가 더 이상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도전의 시선을 보낼 때, 게다가 그 도전이 먼 적국이 아닌 한때 흔들림 없는 동맹이었던 이웃에서 온다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나라에게 신뢰의 배신을 당했을 때 한 국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지금부터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쓰여지려 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 지닌 무게를 가장 적나라하고 고통스럽게 체감한 인물이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 무역상의 어려움이라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완곡한 표현이 한 나라의 항로를, 나아가 전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쓰나미가 될 줄은. 그 한마디는 단순한 임기 말 대통령의 무심한 발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깊이 있고 파괴적인 분열의 신호였다. 협상 테이블만이 아니라 국민 간의 신뢰마저도 흔들리게 만든 시작점이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뢰란 무엇인가? 전쟁도 경제 위기도 자연재해도 함께 견뎌낸 우정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정말 종이 한 장에 적힌 서명 하나로 수세기 동안 이어온 우애가 무너질 수 있는 걸까? 캐나다에게 미국 대통령의 그 서명은 가슴을 정통으로 찌르는 일격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관세 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에서 캐나다는 더 이상 제국의 곁에 설 수 없고 오히려 애원하는 위치, 종속적인 입장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란 선언이었다. 이것은 무역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언사는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캐나다산 상품의 비용을 높이겠다는 위협을 넘어 두 나라 간의 상호 존중이라는 관계의 기초 자체를 흔들었다. 국제조약, 양자협정, 안보와 방위협력, 이 모든 것은 마치 거칠애일 뿐 실상은 훨씬 더 냉혹한 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캐나다는 좋은 이웃의 본보기였다. 무역 분쟁은 사무실에서 해결하고 정치적 이견은 조찬 회의로 풀던 관계였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그 은근한 위협, 겉으로는 관세처럼 보이지만 속엔 수많은 긴장과 불신이 녹아있는, 그것에 캐나다는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 거인이 더 이상 형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힘과 무관심의 시선으로 응시할 때 어떤 선택이 가능했을까? 그 해답은 마치 양면의 체스게임처럼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니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다. 말싸움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행동으로 움직였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그 서명은 오히려 캐나다 내부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전략적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다. 카니는 단순히 체면을 구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캐나다에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심고자 했다. 강요된 동맹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독립적인 길을 가는 나라. 그러나 그 길은 과연 쉬운 길이었을까? 가장 강력한 대륙 제국으로부터 작은 존재로 취급받으며 그 현실을 온전히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이웃 국가가 오히려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내적 갈등이었다. 그렇기에 캐나다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늘 다른 강대국의 그림자에 있어야만 할까? 왜 스스로 자신의 번영의 서사를 써 내려갈 수는 없을까? 카니의 선택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창조였다. 멕시코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그리고 캐나다의 작은 도시 골목길에서도 그는 새로운 현실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의 결정은 이렇게 선언되었다. 워싱턴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다리로 설 것이다. 하지만 카니의 이 비전은 충분했을까? 제국 미국의 베스트 프렌드가 천천히 등을 돌린다면 세계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동맹은 오랫동안 북미의 번영의 핵심 축이었다. 카니는 알았다.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는 더 큰 진실도 알았다.
만약 캐나다가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못할 것이란 점을, 캐나다는 새로운 미래가 필요했다.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 스스로 내딛는 희망의 길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여정에는 한 가지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대전환. 단순히 세계에서 캐나다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마저 바꾸게 될 거대한 변화였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관세나 무역이 아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늘 작은 형제로 불렸던 나라, 무대 뒤편에 머물던 나라,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던 나라, 그런 이미지에 지친 캐나다가 마침내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그 거대한 도전에 캐나다는 어떻게 맞설 것인가? 남쪽의 제국은 이미 무장하고 또 한 번의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충성심이 자립으로 바뀌고 두 나라를 묶었던 끈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면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길이었다. 카니에게 있어 이미 판은 벌어졌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강자와의 우정에서 오지 않는다. 그 힘은 오직 스스로를 믿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트럼프의 그 종이 한 장은 이제 시작된 이 거대한 물결을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특히 대부분의 삶을 예측 가능한 순환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30세에서 세센타의 친초세 사이의 사람들, 즉 밀 노베첸톳의 세텐타 년대와 밀 노베첸톳의 오이텐타 년대에 성장한 세대에게 인생은 언제나 확립된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듯 보였다. 무역 거래는 안전했고 외교 정책은 안정적으로 느껴졌으며 국가 간의 신뢰는 느리지만 견고하게 쌓여갔다. 이들은 캐나다를 미국의 도움으로 스스로를 지켜내고 성장해온 나라로 알고 있었고 그 유대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전쟁과 경제 위기, 국제적 긴장을 넘나드는 가운데 세계 시장이 점점 더 하나로 묶여가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캐나다 경제는 좋은 손에 맡겨져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전통적인 방어 장치가 무력해진 캐나다가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때였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고 관세가 새로운 정치 게임의 통화로 바뀌었을 때 형제와도 같던 관계는 경제 전쟁터로 변모했다. 갑자기 취약해진 자신을 마주한 캐나다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 기반이 되어주던 신뢰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질 때 어떤 선택이 가능했을까? 존중과 외교의 역사로 이어져 온 캐나다는 이러한 공격적 현실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다. 마크 카니는 전략적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즉각적인 반응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상처가 단지 말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타격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곁에 항상 있었던 나라가 이제는 독립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카니는 또 하나의 깊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캐나다의 진짜 힘은 광활한 국토나 풍부한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그는 통찰과 전략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다. 캐나다는 이제 더 이상 워싱턴의 그림자 아래에서 번영할 필요가 없었다. 다른 나라의 약속에 의존할 이유도 없었다. 이제는 스스로의 약속을 만들고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할 때였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 복잡한 국제 협상이나 정치 전략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가족들, 사업가들, 일반 노동자들은 어떻게 남쪽을 향해 품었던 존중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던 캐나다 노동자들이 이제는 국경을 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플로리다로 떠났던 여행들, 버몬트나 콜로라도에서의 계절 체류, 뉴욕 북부의 별장에서 열리던 가족 모임들,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안전했던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징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정치가 이렇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일상 속에 파고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상의 작은 움직임들, 미국으로의 연례 여행을 취소하거나 플로리다 관광을 피하는 행동은 단순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과정의 반영이었다. 신뢰가 흔들리면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방식, 그리고 가장 단순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말 나들이조차도 그 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 변화를 직접 겪은 캐나다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감정적인 상실이었다. 그리고 캐나다가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수동적이지 않았다. 늘 좋은 이웃이라 불리던 이들은 이제 국제 우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진실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캐나다는 더 이상 워싱턴의 그늘에서 살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세계 지정학의 관객이 아닌 주체가 되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길과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야 했고, 그 여정은 먼저 누가 세계 강대국들의 운명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 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리더들의 이야기는 캐나다의 이야기와 맞물리게 된다. 이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가? 그들의 집착, 전략, 개인적 모순은 어떻게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가? 캐나다의 자율성을 향한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결코 무에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삶은 역사적, 문화적, 개인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 아래 형성되었고, 그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정책의 이면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현재의 지정학적 무대를 형성하는 힘들을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포함한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특별한 전자책을 준비했다. 그들의 집착, 도전, 모순을 탐색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의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끌고 있는 힘들을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관세나 상품 서비스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질문은 오히려 어떻게 캐나다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자신의 조건으로 일어서는 진정한 국가로 재창조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고립의 아픔은 분명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엔 성장의 가능성도 숨어 있었다. 하지만 늘 타인의 도움에 익숙했던 이가 홀로 성장하는 것은 완전한 재구성의 과정이었다. 카니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민족의 정신, 즉 캐나다인으로 산다는 것의 본질을 다루고 있었다. 그가 워싱턴에서 물러나 멕시코와 다른 나라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한 행보는 내적인 재건과도 같았다. 더 이상 고위 외교관들이 사무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멀리 떨어진 세계 지도자들과의 외교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했다. 카니에게 주어진 도전은 훨씬 더 깊은 것이었다. 그는 시골 노동자부터 도심의 기업가까지 모든 캐나다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다.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그들 스스로 품게 해야 했다. 이 싸움은 국제 무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캐나다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방식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 전환에는 거의 형이상학적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예의와 상식이 공존하는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강력한 이웃과 정면으로 맞서는 생각은 낯설고 심지어는 상상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역 전쟁은 훨씬 더 깊은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것은 존중과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었다. 카니는 미래를 바라보며 알았다. 이제 캐나다는 번영을 위해 더 이상 승인자의 허락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어지고 있던 것은 단지 무역협정이 아니었다. 깨어지고 있었던 것은 종종 미국과의 관계를 지배하던 종속의 개념 그 자체였다. 하지만 한 나라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신의 번영이 이웃 국가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어온 국민은 어떻게 반응할까? 평생 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 가치로 여겨온 캐나다인들에게 이 변화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국경 도시들, 양국 간의 무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그 지역들부터 변화의 충격이 닥쳤다. 이전에는 쉽고 빠르고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이제는 불확실성과 불만으로 가득한 고된 과제가 되어버렸다. 관광도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변화까지 반영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협상 뒤에는 가족의 마음이 있었다. 함께 여행을 다니던 가족들, 휴가철에 모이던 친구들, 그리고 양국 간의 비공식적인 교역에 의존하던 소상공인들까지 그 모두가 이전에는 당연했던 관계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낯설고 조심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그런데 어떻게 캐나다는 이 단절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번영하기 시작했을까? 그 실마리는 캐나다가 내부를 들여다보며 원주민 공동체에서 통합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데 있었다. 수십 년간 무시되어 온 원주민들의 목소리. 카니는 단지 외교 정책을 개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부 혁명을 위한 길을 열고 있었다. 진정한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더 이상 남쪽을 바라보며 승인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깊은 뿌리로부터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했다. 카니가 제안한 새로운 성장 모델에 원주민 참여를 포함하는 계획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캐나다가 스스로의 역사와 정체성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한 걸음이었다. 시작된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경제 투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사람들에게 목소리와 자율권을 부여하는 길이었다. 외부 의존의 위기에서 캐나다는 이제 땅에 뿌리내린 문화와 공동체에 기반한 진정한 독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다. 항상 좋은 이웃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온 캐나다가 이제는 남쪽 제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린 나라로 인식되며 수많은 질문을 낳게 되었다. 그 여파는 어떨 것인가? 국제 무대에서 캐나다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전통적 지원 없이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국가를 취약하게 만들 위험은 없을까? 물론 그 위험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카니는 알았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시험 때는 캐나다가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내적으로 경제를 강화하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자립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었다. 멕시코와의 협력,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캐나다는 더 이상 하나의 초강 대국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카니는 기존의 게임 규칙에 도전함으로써 캐나다를 전혀 새로운 서사의 중심에 올려놓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마치 거대한 철의 장막이 두 나라를 잇는 무역 국경 위로 내려진 듯한 느낌이었다. 1950년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 협정까지 캐나다는 언제나 동맹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그 파트너십은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익숙한 가벼움 속에서 흘렀고 관광 또한 관계의 또 다른 축으로 매년 성장해왔다. 하지만 갑자기 그 국경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무언가가 끊어졌다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 붕괴를 막을 기회조차 없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묻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 드디어 터져 나왔다.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만약 미국의 압력에 대한 대답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라면 미국의 바람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캐나다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다시 짜는 일이었다. 마크 카니는 그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캐나다가 경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이들을 경제 구조의 중심으로 포용함으로써 그는 고립에 단순히 대응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와 경제의 틀 자체를 다시 상상하고 있었다. 진정한 독립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좋은 무역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경제적 권력에서 배제되어 왔던 이들을 포함시켜야 했던 것이다. 전후 번영을 경험했던 캐나다의 노년 세대에게 이 변화는 거대한 물음표처럼 다가왔다. 어떻게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신뢰와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은 단지 무역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이웃 국가와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의 깊은 변화였다. 그 해답은 캐나다가 무엇이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믿는 데 있었다. 카니의 전략은 외교적 동맹을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내부에서부터 힘을 길러야 했다. 그 시작은 국가의 성공에 핵심적이었지만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과 함께였다. 그 변화는 이미 언급했듯 원주민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제 생존의 문제였다. 캐나다는 이 공동체들 그들의 역사와 문화 없이는 진정한 독립을 현실로 만들 수 없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변화가 과연 충분할까? 캐나다가 독립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아무리 멀어지려 해도 영원히 다른 나라의 그림자에 머무르게 될까? 캐나다의 미래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방향을 바꿀 용기, 스스로의 독립을 향해 나아갈 결단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진정으로 캐나다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깊은 움직임이었다. 더 이상 외국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었다. 다른 경제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조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자기 땅, 자기 국민으로부터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지속 가능성과 정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는 경제. 마크 카니는 이 움직임 속에서 진정한 캐나다의 독립을 보았다. 그 독립은 더 이상 무역 협정이나 외국 열강과의 외교 거래에 기초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울을 마주보고 자신을 강하고 회복력 있는 나라로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될 것이다. 깊은 뿌리를 가진 자신의 한계 안에서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초기에는 연약해 보였던 캐나다가 자신을 재구성하고 과감히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시장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멕시코뿐 아니라 유럽연합,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와도 캐나다는 문득 깨달았다. 세상은 미국 시장보다 훨씬 크다는 걸. 다른 기회들이 있었고, 다른 동맹들이 있었고, 강한 경제를 만드는 또 다른 방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경제는 단 하나의 나라의 호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카니가 만든 것은 사실 글로벌 회복력의 물결이었다. 그는 캐나다를 세계로부터 닫아버린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새로운 협력과 투자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는 방법도 열었다. 사회 정의와 환경 정의를 핵심 기둥으로 삼으면서 캐나다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동맹을 만들기 시작했다.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택은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기존의 의존 모델에서 벗어남으로써
캐나다는 글로벌 질서에서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불확실성이 무역관계의 유일한 상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큰 도박이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다.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었다. 캐나다 곳곳에서 협상 테이블로 초대받은 원주민들은 마침내 자신의 참여가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인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오랜 소외의 역사 속에서 경제적 혜택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던 그 과거의 흔적들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진정한 자치란 권력과 착취 위에 세워진 환상이 아닌 실질적인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독립의 대가는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감정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깊은 비용이 따랐다. 그 사이 나라 전체는 숨을 죽이고 자신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았다. 전 세계적 긴장이 고조되고 새로운 권력 중심이 떠오르는 가운데 캐나다는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주요 결정은 하나의 중심에서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복잡한 동맹의 그물망 속에서 권력은 분산되기 시작했다. 내부의 혁명처럼 보이던 일이 전 지구적 재구성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매 순간 끈질긴 의문이 따라붙었다. 캐나다는 과연 이 새로운 세계 속에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정한 자율성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책임을 동반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나라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카니에게 있어서 자립적인 미래를 구축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피하는 게 아니었다. 그는 현재의 결함과 정면으로 마주하자고 했다. 외부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먼저 정의, 포용, 공정이라는 가치의 예라고 말해야 했다. 이것은 경제 정책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국가의 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변화였다. 회의적인 이들에게는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었다. 단순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전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 움직임이 캐나다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 울림을 준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힘겨루기처럼 보였던 관세 전쟁은 점점 더 깊은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웃 국가를 고립시키려 했던 트럼프는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와 세계 각국 사이의 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고립은 캐나다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를 숨 막히게 만들려는 위협은 결국 캐나다 안에 혁신과 독립의 불꽃을 일으켰다. 그 불꽃은 나중에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비추는 빛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는 의문을 품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이렇게 도전을 받아도 되는 걸까? 오랫동안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온 나라들은 혼란스러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자신의 경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캐나다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그 역사적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나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카니와 같은 선견지명을 가진 지도자들이 제안했던 건 단순한 시장 개편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협력하며 제국의 강요 없이도 번영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이해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질문이 떠오른다. 캐나다 곳곳에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기업가들과 노동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 독립을 향한 여정 속에서 캐나다는 과연 외부의 압력에 맞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서사를 지탱할 수 있는 완전한 자립국가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이 독립의 추구가 결국 과거의 동맹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까? 그러나 진실은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캐나다는 이미 답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답은 경제를 재구성하는 능력에 있었고, 사회적 유대를 다시 짜는 용기에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힘에 있었다. 자율성을 향한 싸움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반영이었다. 다가올 날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한다. 역사의 무게 앞에서 캐나다는 과연 내부의 구조를 복원하면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을까? 무역 제재와 외교적 충돌은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은 경제 표면 그 이상이다. 도전받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 정신 그 자체다. 그리고 그것을 재건하는 데에는 희귀한 것이 필요하다. 집단적인 약속, 젊은이와 노인, 지역 상인과 대기업이 함께하는 진심 어린 노력 말이다. 그러나 단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위기의 시대에 가장 부족한, 하지만 가장 절실한 것이 필요하다. 바로 신뢰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 자신에 대한 신뢰, 분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능력, 상처 입고도 전진할 수 있는 용기, 정의와 균형, 그리고 주권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세울 수 있다는 믿음. 가장 큰 도전은 아마도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든 아무리 안정되고 발전했더라도 혼자 걸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세계는 점점 더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 간의 연결은 복잡한 그물망처럼 얽혀 있고 힘의 기준도 달라졌다. 이제 힘은 무기나 자본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동맹, 도덕적 일관성, 미래를 내다보는 시야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캐나다는 지금 경제와 외교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려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외부의 압력 앞에서도 적응하고 존엄을 지키며 끝까지 버텨내는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국경을 넘어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캐나다의 선택은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인물들의 결정과 깊게 얽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에서 공격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략적이고 부상하는 초강대국의 지도자. 이들은 단지 정치인의 이름이 아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전 세계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추진력이다.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결정은 우연이 아니다. 경쟁, 집착, 그리고 강하게 다듬어진 신념들이 그들의 여정을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왜 지금 세계가 이토록 양극화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지를 설명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궤적을 다룬 단독 전자책을 준비했다. 그들의 기원, 전략, 세계관을 깊이 있게 다룬다. 국가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정의 이면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읽을거리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캐나다의 길은 어떤가요?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스스로의 그림자와 싸워야 할까요?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새로운 집단 인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지금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